안녕하세요, 여러분. KTN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죠. 그동안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국내외,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이 내놓았던 국정과제부터 개혁보다는 퇴행을 예고하는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시민사회의 우려를 샀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검찰의 권한 복원 확대, 경찰국 설치, 대공수사권 존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른바 검사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오늘 박준식 기자님과 함께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시점에서 많은 여론조사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안 좋은 점수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맞다 틀리다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한 주간 저희가 이제 한 주에 10일이 시작되고 10일 이후에 많은 언론과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텐데 다음 주는 아마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과 나름대로의 그 조사와 나름의 그 편견과 나름의 주창과 나름의 아부와 수많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참여연대 리포트가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너무 잘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정리를 잘하면 항상 혼이 나는 것 같아요. 대충 하면 칭찬받는데 그쵸. 너무 잘하면 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매우 정리가 잘 된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여연대에서 정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참여연대가 조사한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그게 중립이라고 얘기하면서 중립도 아닌데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단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라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주창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가 그들이 중립이냐 아니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참여연대가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다. 라고 그냥 보고 넘기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 하청을 받은 곳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 좋게 써야죠. 왜? 돈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시민사회들의 여론들을 모아가지고 물론 많은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집단적 지성이라는 게 나오고 수많은 이제 분과에서 경제 부분도 있고 노동자 부분도 있고 수많은 그 안에 이제 수많은 또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박사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리포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매우 신뢰가 많이 높아요. 그쪽에서 나온 리포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리포트가 필요한 이유는 시험을 보려면 이 수학 공식이 뭐가 틀린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시험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뼈가 아프지만 냉혹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리포트죠.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 회사에서 리포트를 만들면 자기 차가 안전하다고 만들겠죠. 하지만 이제 시민사회에서 만든 리포트에서는 그 안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 참여연대 리포트가 매우 훌륭하다. 1000점 만점에 만점 정도 수준이다. 네, 저 1000점 만점에 만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자꾸 편 가르기 식의 표현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람이라면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말씀하셨던 이제 참여연대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집단지성이라는 게 발현이 네.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상식적이에요. 일반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안점까지도 준비를 해준다는 게 제가 공무원이면 정말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시를 해주고 네네. 제안을 해주니까 네네. 진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구나. 어차피 30% 소수 국민들하고만 소통하시니까. 어떤 사건과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수많은 이제 시간을 항상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되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만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정책적으로. 이러한 예를 들어서 퇴행하는 나라 뭐 14장면 이런 장면은 되게 좋아요. 거기서 발전해 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생각의 텀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다른 기타 좋은 뭐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고요. 그렇죠, 그렇죠. 가끔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그것만 하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체해야 할 공직자 8인 이게 좀 가슴이 많이 그게 싫은 아프겠죠. 거죠. 네네. 그게 그런 게 가슴이 아프고 별로 알고 싶지 않고 거기에 본인이 또는 그 단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런 게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 현상에서는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쵸. 최악의 영화, 그쵸, 최악의 그쵸. 옷, 최악의 연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쵸. 이런 것들 정도는 받아들여야 공직자라는 자세로 임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과거에 뭐 TVN에서 대통령들을 패러디한 그런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웃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욕하지 않지만 욕하면 너무 세잖아요. 네. 근데 유머로 넘어가지만 그 안에 해학과 깊이가 있고 철학이 있다면 맞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뽑히면 뭐 가슴은 많이 아프겠죠. 많이 아픈 거는 대중과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조금의 그런 여론적인 동향과 시선 정도는 그래도 공직자면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여론을 수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놓고 무슨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죠.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뭐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뭐 이런 리스트까지 나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정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정치적인 사회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캠페인이. 네. 그쵸. 우리가 뽑은 아름다운 국회의원 얼마나 좋아요. 연예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착한 뭐 선행할 것 같은 맞아, 선행 맞아. 전에 이미 얘기를 하잖아요. 선행할 것 같은 연예인. 거기 뽑히면 무조건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민노총이나 여기서 노동자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정치인 해가지고 한 5명 모집하면 그분들이 정치적 참여를 노동자를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참여연대 이 이슈 리포트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거는 무슨 주홍 글씨처럼 낙인 찍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법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노동자를 정말 잘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 정치인 5인, 네. 뭐 정책을 가장 잘 발휘할 것 같은 국회의원 5인,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면 그런 미리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말이 현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말에는 맞아. 힘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노동자를 대변할 것 같은 혹은 또 그 옆에다 뭐 재미있게 가려면 벽돌을 잘 나를 것 같은 국회의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진짜 체험하러 가겠죠. 그 사람이. 그리고 시상도 해주고 그리고 상으로 뭐 금도구만 벽돌 하나씩 주던가.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그 참여연대에서 그 네. 낸 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1년 동안에 발생한 이제 사건 사고들을 보면 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태원 참사였죠. 그렇죠. 이거는 거의 사실 세월호 참사 때 어린 친구들이 희생된 거 이후로 정말 더 많은 인원이 유명을 달리했고. 그렇죠. 의문점을 너무 많이 남겨서 그러는 거죠. 도대체 그게 왜 일어났느냐. 그렇죠. 최소한에 일어났으면 그 원인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치. 아직도 그 장관님은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조팀 기사들을 보면 뭐 좋다 나쁘다도 없어요. 그냥 거의 홍보 기사인 줄 알았어요. 뭐 판사님이 이런 좋은 말씀하셨고 변호사는 뭐 이렇게 포진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만큼의 그런 상식적인 그런 워딩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좀 지나면 좀 잊혀져 가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참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뭐 물론 정부는 가슴이 많이 아프겠죠. 글쎄요. 어쨌든 뭐 그러면서 158명, 9명이라는 그 참사의 희생자가 나왔고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많이 미흡했고 냉혹하게 리슈 리포트에 냉혹하게 나오잖아요.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등은 책임을 부인하고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음. 오, 팩폭이에요. 그 이상민 장관님은 그만둬야 될 그 공무원의 몇 위 하셨죠? 3위? 4위? 2위? 그분이 잠시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위 한 거는 그분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1, 2위, 2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8분 이렇게 8명 안에 들어갔다. 8위. 저희가 만들면 길보드 차트까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험하겠죠? 위험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제 시민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나마 이제 뭐 저들처럼 이렇게 천박하게 가지는 않고 격식과 격조를 갖춰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길보드 차트 뭐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올 7월까지 이거 어떤 기사에서 본 건데 올 7월까지 그 개인 방송까지 포함해서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뭐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뭐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가짜뉴스의 기준이 이번 정부는 가짜뉴스의 기준이 너무 명백해요. 나 깠어? 너 가짜뉴스. 이게 너무 명백해서 내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 가짜뉴스 취급을 받겠구나. 그게 이제 저쪽에서 봤을 때는 가짜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는 가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낙인 작업으로 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게. 왜냐하면 정부의 신뢰도 자체가 없는데 그걸 정부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우습고요.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은 주로 민언련이라는 곳에서 이미 잘하고 있어요. 거기서 정말 신문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뉴스 모니터링하면서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적인 집단이 있는데 굳이 이것도 또 공무원분들이 또 나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공무원분들이 대한민국 검사분들은 되게 탤런트인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술도 잘 치고 수사도 잘하고 다 막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이제 각 부처의 비율이 지금 50%가 지금 검사분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뭐 교육도 다 그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일단 가짜 뉴스라는 것은 암울한 현실인데요.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시민들이 원래 판단하고 시민들이 다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이것도 구조적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가짜 뉴스라고 낙인을 찍더라도 거대한 언론은 별 의미 뭐 지장 받지 않아요. 가장 작은 것들이 바로 이제 가장 큰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가짜라고 말하는 순간 가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뭐 언론 탄압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퇴행이 네. 우리 지금 뭐야 점점 2023년이나 됐는데 우리나라 십몇 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뭐 옛날에 그랬다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했던 게 이게 옛날 상황이래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그렇죠. 이제 팩스나 이런 걸 이제 보도 지침이 내려오죠. 그럼 데스크가 보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시작되고 첫 번째 워딩이 다시 어떤 권력 기관으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체크를 해주면 그거를 이제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게 검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노래 가사 검열.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죠? 1970년대 가수분들이 그게 이제 그랬다고 독재 하던데. 정권일 때 그게 돼요. 그게 독재 정권이라는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네. 그게 되면 오직 대한민국과 이제 일본에만 있는 게 출입처 제도거든요. 청와대 아무나 못 들어가고 네. 정부에서 인허가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이쪽에서 보게 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아쓰기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야? 매출 올리는 사람만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자체가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대한민국만 있는 거예요. 일본의 언론 지수 낮잖아요. 엄청 대한민국도 낮고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가끔 기자회견장에서 그거 그냥 그 생방송 나올 때 보잖아요. 정말 창피해요. 그 모든 국민들과 뭐 저희도 이제 같이 볼 때가 있는데 뭐 거기서 기자분들이 질문하는데 어우 정말 당황스러워요. 질문 자체가. 물론 그분들은 되게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인데 왜 그런 질문을 할까라는 의혹이 생기잖아요. 그냥 질문 자체가 되게 좀 많이 당황스러워요. 이렇게까지 질문하는데 과연 저 사람이 기자가 맞는지라는 대다수의 이제 시민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 쭉 하시는 거랑 저 이제 1년 윤석열 정부의 1년을 돌아보면서 일본은 제2의 전성기를 대한민국을 통해서 얻어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렇죠. 제2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십몇 년 그 어떤 보도에서 보니까 일본의 경기 침체기가 11년이었대요. 11년 만에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일본은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부를 다시 축적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한국을 돕는다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많이 해서 어쨌든 자기 나라의 부를 축적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기울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11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정말 좋은 우리나라 정부는 정말 지금 현 정부는 좋은 정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참여 정부를 만들고 있어요. 희생 정신이 매우 강하죠. 이거는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헌신이 이런 헌신 세신도 아니고 이런 헌신은 처음 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애가 아파요. 고등학생 여자애가 아픈데 아빠가 감기약은 네가 가서 사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 국가와 존치를 위해서 그건 가족의 개념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감기가 누군가가 아빠가 아프면은 아들이 가서 감기약을 사올 수도 있고요. 딸이 가서 사올 수도 있고. 아프지 않은 누군가가 가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족의 구도잖아요. 딸이 아픈데 아빠가 나 오늘 회식 가야 되니까 네가 알아서 사라고 하고 이게
과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존재한다는 이유는 거대한 그 힘의 권력 안에서 시민 하나하나가 살아갈 수 있게. 뭐 부자 돼달란 말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맞아요. 조만간에 그거 광고 다시 살아나겠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거.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 1년 동안 대통령은 처음이라 윤석열 대통령의 처음 대통령을 해보시는 분의 정부의 이제 정권을 꾸려 나가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국민들의 우려가 더 높아지는 1년을 보냈고 그리고 더 높아지는 1년이 될까봐 더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참여연대에서 첫 번째로 꼽은 게 이태원이잖아요. 네. 근데 충격적이잖아요. 그냥 자꾸 회자되는 게 막 그게 떠올라요. 구명조끼라는 걸 입었을 텐데 막 이런 워딩이 떠오르는 거랑 똑같은 게 떠올라요. 왜 여기서 서서 그게 말이 돼?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업무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순화되지도 않고 그냥 나오고 있고 맞아요. 홍보실 자체에서도 그 대한민국 최고의 홍보실인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의전 자체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거의 막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있었잖아요. 그 비 엄청 많이 와서 그 지하방 침수돼가지고 공포 호러 영화죠. 그 사진 자체가 그냥 공포감을 주는 거죠. 그거 내려다보면서 나올 수 없었나? 그거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우려를 하는 이유는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딱 다는 순간부터는 개인이 아닌 거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자꾸 너무 개인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시니까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려를 이제 왜 넘어가느냐고 이제 일반인들 저희도 이제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리포트를 보면 공통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쵸. 술을 마실 수도 있고 그쵸. 걸어가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 넘어지는 찰나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옆에서 붙잡아 주는 게 경호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장을 찍으려고 할 때 도장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보좌진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먼저 예습해야 되고. 당연하죠. 거기서 최적 안에 국익이 무엇인지, 국민이 무엇인지, 국민과 국익의 우선시 된 사안들을 최소한의 이제 보좌진이라고 하면 그 순서표가 있을 것 같아요. 1번을 했을 때는 얼마큼 이익이 있고 2번이었을 때는 뭐 20%, 3번이 할 때는 뭐 10%. 최소한 이 정도를 줘야 거기서 이제 골라서 찍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 한심할 정도로 부재하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 이슈 리포트의 그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통령실을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졸속 이전한 거. 네네. 그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분인데 PT를 너무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못한다고 해야 될지 도무지 이런 식의 PT를 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기획부동산 PT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쵸. 그 이전하면 안보 유출도 다. 그 당시에 수많은 매스미디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잖아요. 그 안에서 뭐 수익 창출? 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아가고 있지 않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방송 나왔으니까 아마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30%의 국민분들이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좌진에서 분명한 이전 들었을 때 비용이라는 게 있었을 때 그 소멸된 맞아요. 경제적, 국가적인 손실 분명히 다 나왔어요. 도감청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파트에 살면 안 되죠. 아파트를 통으로 뭘 지금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라고 하는 담벼락 봐도 그렇게 높은데 담장이 그렇게 높잖아요. 하물며 국가의 그 1급 보안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게 1차적인 게
용산에서 그 화려한 PT를 하면 보좌진들은 다 따라간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 따라가는 걸로 지금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방통행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뭐 14가지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중에 가장 이슈가 되면서 속상하고 네. 많은 분들의 우려를 낳는 부분들만 조금 몇 개 짚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우리의 히어로죠. 우리 장관님, 한 장관님, 최고죠. 최고라는 말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더 이상 얘기하면 좀 다 같이 피곤해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저희는 참여- 영세하기 때문에 말 참여연대에서 명확하게 레포트를 작성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여연대 레포트 자료나 저희 이제 기사나 네네. 보시면 궁금하신 사항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장관이면 장관으로서 해야 될 큰 비즈니스와 큰 정책적인 업무를 하시면 된다.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시면 되지 뭐 작은 것까지 굳이. 물론 디테일하게 뭐 자동차세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법치적인 일도 그렇게까지 하는 것 참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님은 그것도 되게 크시고 핸섬하시니까 큰 일을 더 많이 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진짜 온 국민이 울분을 토하며 이건 진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중에 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와 그 다음에 정치 고관여층들이 봤을 때 현 정부의 1년 동안의 제일 큰 문제는 인사 참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신대요. 아 그래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네. 말들이 많아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여기 참여연대에서도 했던 5번째로 네네네. 꼽은 게 그 인사검증 실패한 정순신. 네, 이순신은 결코 아닙니다. 정순신님 매우 훌륭하신 이분들이 생긴 거 보면 되게 인품도 되게 좋고 그럴 것 같이 생겼어. 네, 진짜 멋있어요. 가족들에게는 되게 인품이 되게 넓으신데 그렇죠. 가족이 아닌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네. 네 편 내 편, 그러니까 편가르기라는 거.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냐? 저는 다른 쪽으로 봐요. 문화의 힘이 컸다고 봐요. 문화의 힘. 이건 글로리의 힘이에요. 아 그렇죠. 그 완벽한 글로리의 힘이었고 그 안에서 발생되었던 모든 장면과 시민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글로리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떠한 뭐 이야기를 하건 수많은 뭐 매스미디어에서 뭐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각인된 거는 설마 했던 것들이 현실로 바로 드러나는 설마가 사람을 잡아버렸지. 완벽하게 잡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어떠한 반성과 사과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뼈가 아픈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거나 평소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슈는 일단 해서 뭐가 어떻대 하고 딱 나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됐대에 대한 보도들은 너무 적고 진짜 어떻게 됐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만 찾아보는 상황이 되고 기사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뜨문뜨문 공영방송이나 국영방송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들만 보잖아요. 종편을 통해서든. 거기서 다루지 않으면 그냥 또 유야무야 묻혀지면서 그래서 고관여층은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찾아서 보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을 통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방송과 언론을 통제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같이 손잡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손잡고 가면서 통제하는 척 하는데 이제 손잡고 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뉴스가 나오는 게 거의 9대1 레벨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정순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같으면은 그래도 기사가 제가 볼 때는 한 10,000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사 몇 개 안 나오고 계속 다른 이야기만 나오고 요즘 또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 뭐 코인 몇 개 샀다고 그걸로 맞아요. 거의 도배하죠? 뉴스라기보다는 거의 찌라시 수준인 것 같고요. 맞아요. 이게 심각하더라. 대한민국의 그냥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명백하게 지금 입증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무슨 청와대 사진 이상한 것들 올라온 거 보니까 또 같이 앉아서 또 같이 사진 찍고 기자들하고 있고. 사진 찍은 거 그것도 진짜 매우 심각한 거죠. 그게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암기하고 시험 봐서 된 자들의 한계점을 공통적으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현실도 그렇고 공직자의 현실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손잡고 간다라는 말씀이 진짜 맞겠구나 생각하는 게 특검이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50억 특검 해서 뭐 발의됐습니다. 뭐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올해 12월 달부터 됩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저쪽 당 그 코인 사태 내보내서 같은 김씨인데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기사를 도배를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런 제목만 보고 안에 내용까지 안 보고 제목 하나 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이 사람 얼굴에 이 기사면 그냥 체크도 안 해보고 그냥 나쁜 놈 코인 갖고 돈 번 국회의원? 이거는 뭐 당색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의 장고는 투명성과 비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당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정치인들은 일단 청렴해야 정치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요, 그 어느 순간부터 청렴보다는 뭐 국민의 뭐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는 가증스러운 푯대를 세우고 또는 자기들이 해먹는 자들이 아니 사실 안 청렴해도 돼. 돈 벌자고 하는 거고 국회의원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네. 우리 직업인데 청렴 안 해도 좋으니 속이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고. 국회의원 다 똑같지 뭐. 다만 내가 먹는데 너도 조금 먹어 하는 국회의원이냐, 너 먹지 마, 내가 다 먹을 거야 하는 국회의원이냐의 차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죠? 신자유주의 나오면서 이제 돈의 가치로 바뀌면서 이게 다 이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벌이 돈을 크게 벌려면 세금에 관련된 걸 때문에 크게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법인세 인하나 부자감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거죠. 법안이 바뀌어야만. 예를 들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몸에 해로운 그런 세제 뭐 그런 뭐 가습기 이게 만약에 해외였으면 그 회사 문 닫고 그럼요. 경영자는 한 300년 정도는 가야 되는 그쵸, 상황인데 그쵸. 이게 과연 누구랑 손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다 이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예를 들어서 훌륭한 경찰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경찰의 복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왜? 맞아. 박봉에 날을 새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데 자기에 대한 복지와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내면 이게 정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검사로 넘어가면 단위가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합의를 볼 때 경찰서에서 합의를 볼 때니까 검찰로 넘어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이게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지금 공론화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뭐 공직자분들이나 이분들은 꼭 모른 척 하는데 본인들이 다 알고 조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직에 계시지만 누구를 막 추천해 주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게 같이 이제 맞물리는 거죠. 그게 권력까지 넘어가면 어느 상황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큰 권력은 큰 재벌과 이제 손을 잡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냉정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김남국 의원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냥 뭐 인사 한번 하고 50억 정도 받는 게 이게 사건 아닌가요? 퇴직금 50억 정도. 그쵸. 퇴직금. 이게 검사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가슴 아파하는 게 그럴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이만큼 쌓여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안에서도 누군가는 일을 정말 많이 하고 맞아. 어떤 분들은 뭐 말도 안 되는 뭐 간첩 사건 조작하고 맞아. 뭐 증거 조작했는데도 승승장구하고 그럼 그 안에 조직 안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서 참여연대 콕 집은 게 이런 거잖아요. 대장동 뭐 어렵게 생각해요. 돈을 누가 가져갔나 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무슨 서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잔고 통장 한번 열어보면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가장 간단한 거를 정말 힘들게 거의 뭐 그러니까 검찰청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돼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이번에 김남국 사건 터지고 나서 네네. 그 정보 공개 안 하는 걸로
공개 못 하겠다고 했죠. 법무부는 저희는 괜찮습니다. 자체 검열을 하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분들이 늘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상대방을 수사할 때는 정말 수사를 잘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수사가 끝나고 한 2년, 3년 지나면 그 수사관이 그렇게 돈을 다 긁어 모았던 거더라고요. 정말 어쨌든 일단은 지난 1년 동안 네. 국민들이 느끼는 것들이 이렇다라고 해서 참여연대에서 뽑은 14가지 중에 그것도 다 공통점인 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공통점이 그거 하나. 그다음에 네. 왜 그 보좌진의 무능력이라. 두 번째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마케팅 활용을 잘해요. 언론 플레이 정말 잘해요. 어떤 사건이 A라는 사건이 벌어지면 분명히 A가 나쁜 것이었는데 B, C, D, E, F를 만들어서 다 섞어요. 다 섞어서 원래 A를 바라봐야 되는데 A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 E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E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행안부 장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서왕서 대장이 지금 거의 그치. 심각해지고 뭐 구청장 레벨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의제를 아예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분탕질해서 이게 공통적으로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14가지 장면 중에서. 네,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물타기라고 하죠. 예. 물타기. 우리 영화 보면 과거에서는 무슨 연예인 뭐 엑스파일 이런 게 나왔는데 맞아. 지금은 아주 그 넷플릭스에서 그쵸. 멋있는 장면과 멋있는 스토리 구도가 강력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현실에서 더욱더 강력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시나리오 작가가 지금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 미래지향적인 그런 스토리 라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넷플릭스를 계속 환호하면서 현실에 나타나는 수사에 대해서 비웃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에서 한 거에 저희가 이제 좀 뜨문뜨문하고 있지만 3위로 뽑혔던 게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런 부분들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네네네. 것들도 있다. 그다음에 14가지 사안입니다. 이거 빌보드 차트는 아니고요. 그쵸. 사안 중에 그다음에 네. 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이거는 정말 저는 네. 우리나라 이제 일제시대에 되나? 막 이랬는데 요거 다음에 벌어진 게 이제 올해 3월 1일 날 네. 일어났던 친일 선포죠. 친일 선포. 저는 일본인이었습니다. 또는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합법화하는 거죠. 학교에서 한 대 때리다가 한 대 때리면 맨 처음에 선생님한테 혼이 났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선생님까지 장악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것도 글로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한 명씩 장악해 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시스템화되고 그게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 감히 대한민국 국립현충원의 일장기 딱 네네. 근데 그날 그거를, 끝났죠, 우리나라는. 예, 당연시하고 그래,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병자적인 언행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무슨 말을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공표가 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 소송 빈발, 남발, 이건 진짜 다 그 얘기예요. 모르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도 그러게 뉴스 보면 맨날 고소고발하는데 누가 뭘 어떻게 고소고발했다는 거야. 맨날 그것도 정부에서 하더라 막 이렇게. 예, 정치를 정치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한 7년 동안 작업한 것 같아요. 계속 틈만 나면 특정 단체에서 계속 고발을 하면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 수사를 하고 옛날에는 거기다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가장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경찰이 사라졌다는 거죠. 경찰의 자존심은 정말 지켜야 되는데 경찰 그 수뇌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 법 제도 하에서 그 소방관 대원분들과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간호사분들과 똑같은 거 그런 권리와 권익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법 제도 안에서 그게 계속 없어져 갈 때 설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항상 유혹에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경찰이면 대한민국 경찰이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떠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시스템들을 만화나 희화화된 곳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개로 비유를 해. 개. 그쵸.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 가면 저리 가고. 그 전에는 그래도 최대한 그 양쪽 진영에서의 어떤 힘겨루기라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힘겨루기 자체도 지금 아예 없어져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할까요? 저 같으면 일 안 할 것 같아요. 수사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그래서 교체해야 할 공무원의 윤희근 총장, 경찰총장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경찰총장도 투표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공무원들이 일선에 있는 그 경찰분들이 투표를 해서 5명 나면 그중에서 찍으면 최소한 일선에 있는 자기 후배들한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보면 보여주는 게 그런 거예요. 행정의 수반이 나아가는 그 행정적 절차 안에서 담당자들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되면 일을 하지 않겠구나. 이해 충돌이 업무 전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거를 이 리포트가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놓고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보여지는 것들이 그럼 일은 누가 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그렇죠. 얘기죠. 하는 척만 하진 않거든요. 왜? 했을 경우에 장관은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분명히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맞습니다. 불안함이죠.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 통치 이런 것도 뽑혔고,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 노동 탄압, 69시간 등 노동 계약 등을 꼽았고,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 부자 감세, 이거는 이게 같이 가요. 노동자하고 세수는 항상 같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감세를 하는 순간 복지로 나가는 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기업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게 같이 맞아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단체에서 뭐 노동쟁이 단체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하던처럼 그런 강한 탄압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들이 스스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그분들이 뭐 다른 거 바라는 거 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월급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이 생각인 거죠. 그렇죠. 나이 든 자들이 만든 것들을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포구 참사에도 아까 얘기했었던 포구 참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후에 공공임대주택을 축소를 합니다. 이런 것도 뽑았고요.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있었던. 그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짓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앞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짓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건 이미 경제 지표나 경제 학자들이 이미 다 얘기했어요. 부동산 뭐 폭등할 방법이 없다고. 왜? 임대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다는 게 그걸 이제 줄여가고 있는 거고요. 이미 공포했는데 줄여가고 있고. 그것도 할 말 되게 많은데. 네, 어쨌든 그 헤드라인 나온 게 있잖아요. 재벌 부자 감세하고 법인세 인하, 그다음에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삼성전자가 지금 무너질 판인데, SK 하이닉스 지금 무너질 판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부자라는 그 단어가 너무 천박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부자라는 개념은 원래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에 대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최 씨. 어느 순간부터 무슨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숫자는 숫자일 뿐. 근데 그게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그룹이 바뀌면서 자기가 신분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 같이 인격이 향상돼야 되고 마음이 폭넓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것들인데 거기서 그렇긴 하죠. 또 제가 이거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안 그래도 우리 박 기자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생각했던 게,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 공공서비스 퇴행, 이건 알겠어요. 공공부문과 공공서비스 퇴행은 알겠는데 위장된 민영화가 뭐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항상 민영화를 할 때 항상 화두가 뭐냐면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가 네. 약화되고 있다고 아, 구라를 치죠. 이게 위장된 민영화예요? 그렇죠. 먼저 멀쩡한 회사를 먼저, 왜냐하면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자유경제 하면서 민영화를 주창할 때 한전을 민영화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전이 무조건 이제 마이너스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한전이 마이너스 된 가장 큰 원인은 그 자원외교 한다면서 한전 돈 빼가지고 밖으로 낸 거.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자본을 가지고 항상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항상 망해요. 망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망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에서 그 돈을 빼는 그런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원외교가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한전이 마이너스가 되는, 왜냐면 한전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자꾸 투자를 하니까요. 예, 수익 구조가 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자들의 투자는 항상 뭐죠, 좀 진보적이고 이런 개혁적인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그나마 좀 잘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뭐죠, 대장동 했을 때는 그건 정말 투자를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남시가 흑자로 바뀐 거잖아요. 최소한 그걸 흉내라도 내면 좀 발전이라는 게 되는데, 맞아. 대부분의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 늘 투자할 때가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또 그 다음에 한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들이 전기를 팔아요. 한전에다가 비싸게 팔잖아요. 아, 그 허가를 왜 대기업한테 줘? 가장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일반인보다 큰 기업들이 전기료가 더 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거지. 뭐 그거를 말도 안 되는, 한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극대화해서 자율 경쟁 체제로 해서 뭘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간 게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미국은 어떻게 돼요? 전기세 안 내면 그 마을을 전기를 끊어버리잖아요. 맞아. 말씀하신 것처럼 요게 위장된 민영화라는 게 빈부의 격차를 더 크게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빈부의 격차를 크게 내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의 돈을 쥐어짜가 가지고 다시 계속 빨대를 꽂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기차. 멀쩡한 대한민국 공기업, 그게 이제 민영화되면서, 맞아. 네, 이 돈을 빼서 저리 넣어준 거고. 맞아. 뭐 그래서- 교통은 공공 서비스잖아요. 공공 예, 서비스를 해서 멀쩡하게 잘 가는데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민영화했고, 문제된 거는 여기서 복구하고 여기서 수익금을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권력을 쥔 자들이 민영화를 통해서 사회적 발전을 일으킨다는 그런 이제 PPT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PPT를 어떻게 넣게 되면, 피를 빨고 또 피를 빨고 그다음에 욕을 하는 거예요. 트럼하는 거죠. 피 빨고 피 빨고 티끌까지 트럼한다든지 네, 아니면 티끌까지. 티끌까지 갖고 간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구나. 정신 분석하시는 분이 네, 쉽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돈 빼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고. 맞아. 민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돈을 빼는 거거든요. 왜? 오. 국가에서 하던 사업들은 대부분 안정화된 사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SK, KT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걸 하나로 단일화해서 온 국민이 5천 원만 내도 돼요. 10,000원만 내고 휴대폰 무제한 통화해도 되거든요. 맞아. 그 이익이 왜 나누어지고 그게 어떤 사익으로 왜 들어가는지. 투자금은 공기업에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삼성에도 국민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주총할 때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거대 재벌들이 항상 거기서 돈을 빼서, 이게 사유화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느낌이. 그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공적 투자라고 하지만 의료보험 낸 사람들은 열받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병원으로 놓으면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최소한 군 단위별로 공공의료원이 하나씩 다 있어야죠. 공공의료원이 있다고 해서 무슨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몇십억짜리 기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수많은 의사들, 수많은 간호사님들 거기서 공무원화 시켜서 한 달에 500을 받던 300을 받던 거기서 열심히 근무하시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들이 뭐 특정 어디 뭐 대학병원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없애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특정 말로만 무슨 대학병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매출 구도를 바꾸거든요. 건물, 병원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앞으로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매출이나 매입을 잡을 때 지네가 뭐 짓고 있는 걸 일이 넣어요. 이쪽 도표에서 볼 때는 3천억의 흑자인데 이쪽 도표에서 볼 때는 흑자가 마이너스. 없는 걸로 잡아놓거든요. 그래야 나라 돈을 또 뺄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뭐 의사들이 혜택을 받느냐. 어느 그 학과장님은요. 한 2년 전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가 한 7년 전에 이제 방이 2개예요. 의사는 하나인데 방은 2개예요. 여기서 이 방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방이 3개가 돼 있더라고요. 야, 의사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대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 온 환자들은 어떤 대우가 될까요? 그냥 돈이죠, 돈. 그렇죠. 민영화가 되면 이제 돈 없으면 죽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민영화라는 그렇죠. 심플한 거예요. 돈 없으면 죽으란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의료보험 없으면 죽죠. 죽잖아요. 죽죠. 그렇게 그거를 되는 거죠. 한국에 제도화를 하면 합법적으로 장기전으로 통행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민영화의 기본이 그거예요. 기차 안 탈 수는 없잖아요. 이 민영화가 됐어요. 한 개인에게 사기업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계속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사내이사를 보면 돼요. 사회이사라. 거기 공직자들이 몇 명 들어가 있나를 보면 되죠. 그런 부분들이군요. 제가 이제 위장된 민영화가 무엇인지 몰라서 여쭤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뭐 혹시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건 조만간에 또 없어졌던 의사 특진비가 생겨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사를 많이 만들면 간단한 건데 못 만들게 하잖아요. 집단 이기주의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고갈론 조성, 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렇죠. 국민연금에 있는 걸 가지고 주주해가지고 빼서 투자하고. 국민연금이라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부산저축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해가 더 빠르나요? 특권의 어떤 권력자들이 PF 자금이라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에 있는 돈들도 뭐 여기저기 해외에도 정말로 많은 곳에 투자가 돼 있어요. 그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인데, 자기 주식인데, 자기 돈 갖고 투자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투자 실패했을 때 그 사람들이 리스크를 과연 가졌는지. 국민연금에서 실패 투자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일반 기업에서 그걸 실패 투자를 했다면 정말 심각해질걸요. 그럴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항상 축제는 자기들끼리 하고요. 국민들은 궁핍하고 힘든데 자기네들끼리 뭐 잉여금 가지고 파티하고.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민영화, 그러니까 위장된 민영화 설명해 주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여기 지금 고갈론 조성, 그 다음에 독립성 축소 여기에 다 들어가는 얘기들이네요. 지금 마약 사건이 계속 9시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위험하다. 그건 자, 이제 국민연금 위험하다 해야 합법적인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프로모션을 걸 수가 있어요. 고갈론 조성. 그렇죠. 프로모션을 걸 수가 있고 이걸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용하면 더 좋다. 아니면 대놓고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급여의 50%를 내놔라. 합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자기들은 안 내잖아요. 뭐 100억짜리 빌딩 갖고 있는데 4만 원 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이 독립성 축소는 뭐예요? 뭐에 대한 독립성을 축소하는 거죠? 모든 기구들은 다 자기만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전화하면 그 얘기구나. 저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연금이나 기금들이 이게 부산저축은행인가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정말로 어떻게 공적 자금이잖아요. 그러면 위험 리스크가 정말 작은 곳에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과연 작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걸 하는 그분들이 그 공무원들 급수도 높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 그분들이 투자를 할 때 위에서 PPT가 내려와서 거기 투자 의뢰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독립적인 걸 지켜줘야죠. 감사원이 감사원 자체를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전화 한 통화로 문제가 된다. 사기업 오케이. 정도인 뭐 저축은행도 아니고. 알아들었어요. 네. 그리고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이거는 정말 심각하죠.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이거는 어떤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남자분들 젊은 20대에서 30대 네. 중반 후반쯤 되는 사람들끼리 남자들끼리 모이면
너 방이 끝났냐, 뭐 이런 거, 민방이 끝났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역이라고 그래요. 현역. 현재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은 일단 가장 젊기 때문에 일단 생존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예비군이라 그래요. 군대를 이제 나오신 분들, 그분들이 한 8년 정도 이제 예비군 훈련을 해요. 예비된 군인이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다 총알바지로 가거든요. 제일 앞으로.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민방위인 분들은 지역을 지켜요. 그러면 이제 민방위 훈련하면 뭐 아저씨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총을 지급해줘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비치되는 이제 총들을 이제 갖다 주고 지역을 지키게 하고 예비군들은 현역이 있는 곳으로 다 보내요. 그래서 착출해서. 군인처럼 활동하고. 그럼 동원은 뭐예요? 동원 훈련? 예비군이 동원되는 거구나. 네네네. 동원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동원 훈련이라서. 예비군 안에 이제 한 3년에서 4년까지는 동원 훈련을 해서 왜냐면 총 쏘는 걸 잊어버릴까봐 3박 4일 정도로 데리고 가서 숙식을 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고 출퇴근하면서 이제 4년 차가 지나면 좀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퇴근하시면서 이제 훈련 받고.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유례 없는 한 번도 전쟁 위기는 아무래도 지금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도감청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번에 가셔가지고 방미하시면서 알고 찍으셨던 모르고 찍으셨던 그거 뭐 결론적으로는 핵 만드는 거 핵 기술에 대한 이거 포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은 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좋은 걸 있으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보수가 주창하는 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이 로또가 하나 맞은 거죠. 무능의 로또를 맞은 거죠.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핵발전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다 배제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정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핵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온 인류가 알아요. 그래서 핵은 항상 후진국에 세우는 거예요. 왜? 가장 큰 원인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력 발전 지으면 돈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얘기했잖아요. 장갑 하나 버릴 때도 200년이 걸린다고요. 200년 동안 계속 통행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맞아. 이거 보안 사안이기 때문에 다수의 계약이에요. 무슨 말이 입찰이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런 어쨌든 다 알고 계시는 사안들 중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한 한미 동맹 올인 외교 이게 한미 동맹 올인 외교 이게 이 앞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반도 전쟁 위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막 거기에다가 또 일본이 자기 자국의 그 군사 그거를 배치하겠다 이러면서 전쟁 분위기를 점점 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위기 조장을 하고 일본이 또 헛소리를 하잖아요. 뭐 몇 년 후에는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은 정신병자 아니 국민이 정신병자라는 게 아니고 그 수뇌부가 거의 정신병자 레벨인 것 같고요. 지네가 무슨 전범 국가가 무슨 전쟁이 일어난 남의 나라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헛소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그거를 해야만 안에 정치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걔들은 방안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갖고 돈 버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미국 오직 미국이에요. 맞아요. 미국 없이 미국하고 무기 파는 나라는 미국인데 전쟁을 하려면 미국이 뭘 팔아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팔던 저쪽으로 팔던 지네가 없으면 우리나라한테 좀 달라 그래갖고 지네가 팔아먹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숟가락 올리는 게 일본. 그렇죠. 왜?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얘기들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렇다고 그리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가장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이 그런 공포감을 조성해서 돈을 벌어먹거든요. 시스템화가 돼버리면 큰일이 나는데 이런 시스템화를 해서 계속 먹고 사는 자들이 자펜이라는 나라고 재팬 아닌데 자펜이고요. 자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락하고 있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듯이 전 세계 보안관이라고 주창하던 자들이 평화라는 편말을 세웠지만 항상 돈 벌려고 전쟁에 참여했지 그 자들이 뭐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렇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에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은 뭐예요? 한국이 너무 컸으니까 한국 눌러야 되는 거고 다행히 한국이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지금 아주 우스워지는 거고 하다못해 일본 국격이 무너지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웃어요. 대한민국을.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웃고 하다못해 저희랑 친교가 있었고 정말 문재인 정부 때 한 번이라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패싱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 요인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조장되는 모든 것들이 전쟁이라는 위협을 느끼게 만들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난다면 제 생각이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들이 아직 한국 드라마를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전이에요. 한국은 국민성과 우월성이 정말 열받게 하면 LA 폭동대 누가 지켜냈어요? 한국 국민이 지켜냈죠. 단 한 명의 무장이나 총을 든 자가 일본 군인이 대한민국 땅을 짓밟는 순간 이건 세계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아직 살아있어요. 촛불을 든 사람들이 전쟁을 무슨 핵무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촛불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야 돼요. 전장을 조장할 뿐이지 전쟁을 하진 않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일단 비행기를 잘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미국 여권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모르죠. 사실 그런 걸 보도하지도 않을 거고 지금의 언론이라면 그래서 더 무섭고 두렵고 그런 공포가 또 생기는 건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미리 공포는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껴야 될 공포라고 한다면 얼마 안 있으면 올라갈 공공요금들인 거죠. 그게 정말로 그런 공포감을 조성해야 나머지 것들은 약화되거든요. 내가 여기가 너무 가려워요. 근데 여기 뒤통수를 맞아요. 그럼 가려운 게 사라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싸움 잘해요. 대한민국 국방력이 세계 한 10위 정도는 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열받으면 미국이랑 등지는 순간 미국이 힘들어진다니까요. 그걸 모르시는 우리 대통령님 참.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과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 맞아요. 국민들은 무엇을 하면 될까? 지금 시민들은 되게 잘해요. 시민들이 지금 피곤할 뿐이에요. 과거에 광화문에 몇 번을 나갔어요. 맞아요. 1년이 넘게 나갔잖아요. 그게 지금 다시 시작된다는 게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마음이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힘이에요. 내리고 올리고 이건 별 의미 없어요. 어차피 그쵸. 내리면 또 어떤 놈이 또 오고 또 항상 그래 왔어요. 정치라는 게 그래요. 항상 정치는 시민이 만들어갖고 국가를 시민이 만들었지 어떤 위대한 누군가가 만든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라는 분도 시민이 만들어낸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깨딸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분은 정말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거고 또 못하면 끌어내릴 수도 있지만 끌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인드가 계속 뭉쳐지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이러한 이슈 리포트를 낼 수가 있는 거고 수많은 유튜브에서 정말 바른 방송과 옳은 말들을 하는 물론 그분들이 압색도 당하시고 막 그러지만 계속 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1,000원, 10,000원 이것들이 계속 글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잖아요. 정치 쉽다. 얼마나 멋있어요. 재밌고. 맞아요. 저도 계속 보는데 좋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것들 보면 나오잖아요. 촛불을 들지 않아도 그걸 딱 보면 아 누구누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아 그치.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표현되는 그 수많은 시민들의 집단적 지성들이 이미 이룬 게 있었고 K방역이라는 것도 이루어냈고 촛불이라는 걸 들어서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거대 권력이 사라져갔고 그랬더니 또 다른 또 더 큰 항상 귀신이 나가면 더 큰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원래 항상 그 또라이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정치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 개인적인 사견에서는 대한민국이 너무 빨리 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늦게 갔으면 희생타가 우리가 아니고 다른 나라가 될 뻔했죠. 미국한테는. 아, 그랬겠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대한민국은 K-팝 전 세계 석권하고 있잖아요. K-무비. 넷플릭스가 우리를 벌릴 수가 없어요. 걔네 돈 벌려면. 맞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K-플렉스 만들면 넷플릭스 money 다 우리 합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 얘기해 주면 안 되겠네. 높은 곳에 또 그거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문화가 대중이 문화를 만들었고 그 문화가 이제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예술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시민들의 정치 참여 네.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의 참여와 노력이 지금 더 중요한 시기이고 참여하고 그죠? 노력하고 그래서 더 같이 어떤 시민 단체 그다음에 단체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그게 다 협력이 되면 지금 대통령도 알지 않을까요? 뭐 단 1%가 1%만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의 뜻을 펼치겠다고 하셨던 분인데 그래도 정말 내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조금 방향을 바꾸거나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참여하고 뭉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잖아요. 이거 해봐야 뭐 별로 5년밖에 안 되는데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꿋꿋하게 가고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네. TV 볼 때 스트레스 저도 받아요. 뉴스 보면서 저도 받으니까 그건 대한민국이 다 알아요. 다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그럴 때 굳이 싸울 필요 없고 뭐 이 맞아요. 또한 지나가고 맞아요. 금방 가더라고요. 가끔 촛불을 내릴 땐 촛불을 틀고 뭐 수박 한두 번 봅니까? 맞습니다. 참외 한두 번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겨나가고 우리가 정말 믿고 뽑아야 될 사람들한테 응원해주고요. 국민이 싸우면 안 된다고요. 그쵸. 국민이 싸우면 피를 흘려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위정자들이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던 악수를 하던 그건 그자들이 할 몫이고 그자들이 고민해야 될 몫. 우리는 응원하고 그치. 우리가 뽑은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너 왜 안 하냐고 문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다니까요. 크게 보고 멀리 내다보면서 좀 양보하면서 가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왜 싸우냐고요. 우리끼리 싸운다는 거는 어떤 자들이 원하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껴나가는 지혜로운 방송, 지혜로운 언론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세요. 네. 오늘 이상 KTN 생각 브리핑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